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미 국방부 내부에서 중국보다 더 중요하다는 한 국가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이 나라. 그들의 최첨단 무기 기술이 미국 내에서 극비리에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이제 워싱턴의 모든 시선이 이 작은 나라에 쏠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워싱턴 국방부 본청 17층. 창밖으로는 흐릿한 포토맥 강이 내려다 보이고 회의실 안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미 국방부 전략 담당 국장 데이비드 앤더슨입니다. 하버드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30년 가까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연구해 왔죠. 오늘은 제가 주도하는 긴급 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커다란 원형 테이블을 중심으로 국방부 최고위 관계자들이 착석했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태평양 지역 해군력 분포도가 펼쳐져 있었죠.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망설임 없이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 해군력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재 355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 해군의 293척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제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죠. 펜타곤 내부에서도 이런 직설적인 현실을 받아들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중국은 이제 세계 최대 해군력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이스라엘과도 같은 존재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전략 국가입니다. 회의실 안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벽면 스크린의 지도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죠.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냉전 시기 미소 대립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중대합니다. 오히려 중국의 부상으로 그 가치는 더욱 커졌다고 봐야겠죠. 합참의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동의했습니다. 앤더슨 국장 말이 맞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 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죠.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보고서를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의 방위 산업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이지스함처럼 첨단 무기 체계를 독자 개발할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나죠. 반도체와 IT 분야까지 갖춘 한국은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 파트너입니다. 국방장관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해군력 분야에서의 공조가 핵심이죠.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 제가 직접 서울을 방문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회의실 안은 다시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냉전 시대 이후 가장 큰 지정학적 도전 앞에서 한국의 위상이 다시 조명되고 있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냉전 시절 소련을 견제했던 것처럼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한국은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이 아닌 수십 년간의 연구와 현장 경험에서 비롯된 확신이죠. 회의는 제 서울 방문 계획을 끝으로 마무리되었고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한국의 5월은 생각보다 더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정부 차량에 오르자 창밖으로 선명한 초록빛 풍경이 펼쳐졌죠. 워싱턴 회의가 있은 지 일주일 만에 저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남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평택 미군기지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기지 중 하나입니다. 차량이 기지 정문에 도착하자 경례하는 미군들 사이로 한 한국군 장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와 단단한 체격, 깊게 패인 주름에서 오랜 군 생활의 흔적이 느껴졌죠. 앤더슨 국장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한석 장군입니다. 우리는 굳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한석 장군은 베트남전 참전 경험이 있는 한국 육군의 원로 장성이었습니다. 기지 내 회의실로 향하는 길, 우리는 짧은 대화를 나눴죠. 워싱턴 회의 결과가 궁금합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전폭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특히 캠프 데이비드 1주년을 맞아 발표된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의 의미가 다시 조명되고 있죠. 회의실에 도착하자 한미 양국의 관계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치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건 바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방향성입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슬라이드에는 중국 해군력 증강 추세와 한미 해군 협력 방안이 나타났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이한석 장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앤더슨 국장님, 저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한국군은 미군과 함께 싸웠습니다.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그게 오늘날 한미동맹의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베트남전은 한국에게도 아픈 역사였죠. 저는 존중의 뜻을 담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군의 희생과 공헌을 미국은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경험이 지금의 강력한 동맹을 만들었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한석 장군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동맹이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역사와 희생, 그리고 신뢰가 쌓여야 가능한 일이죠. 저희 한국군은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회의는 곧 구체적인 협력 방안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최신 레이더 시스템 공동 개발, 해군 합동훈련 확대,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 등 다양한 의제가 오갔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보호국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방위산업 기술력을 갖춘 동반자로서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합니다. 이날의 회의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여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역사의 무게를 깊이 느끼며 서울에서의 다음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펜타곤 중앙홀에는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국방부 대강당은 취재진과 관계자들로 가득 찼고 저는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조정하며 발표 준비를 마쳤죠. 오늘은 제가 한국 방문 결과를 공식 브리핑하는 날이었습니다. 우선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K2 전차, K9 자주포, 한국형 장갑차 등 지상 무기체계를 완전히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의 첨단 무기체계들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죠. 놀라운 것은 그 속도입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미국에서 중고 무기를 도입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대 방산 수출국으로 성장했죠. 이는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발전 속도입니다. 저는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분야는 해군입니다.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과 잠수함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산이죠. 질의응답 시간.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앤더슨 국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한국이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우선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죠. 둘째는 기술력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IT, 방위산업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필수적입니다. 셋째는 군사 경험입니다. 한국군은 실전 경험이 풍부하며 미군과의 연합작전 능력 또한 매우 뛰어나죠. 말을 마친 순간 회견장 뒤편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국제정치 전문 언론인 김지호 기자였습니다. 평택에서 만났던 그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앤더슨 국장님, 김지호 기자입니다.
한국 방위산업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성장은 그 산업화 역사와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 발전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없는 성공 사례였죠. 그 산업 기반이 방위 산업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인들의 위기의식과 자주 국방에 대한 열망입니다. 그 의지가 기술 개발의 원동력이 되었죠. 김지호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미 방산 협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이제 협력은 일방적인 지원이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겁니다. 이미 폴란드 수출 사례에서도 확인됐듯 앞으로 미국이 한국의 방산 수출을 지원하는 모델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핑이 마무리된 뒤 김지호 기자가 사석에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앤더슨 국장님, 오늘 한국에 대한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언론에서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방산 분야에서도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엔 미국이 한국을 지원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미국과 함께 세계 안보에 기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죠. 펜타곤을 나서며 저는 다음 단계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보다 구체화할 시간이었습니다. 워싱턴 국회의사당.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군함 도입 법안이 논의되는 중요한 날이었죠. 저는 증인석에 앉아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앤더슨 국장, 왜 우리가 한국 군함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미국 방산업체들만으로도 충분한 공급이 가능한데 말입니다. 의원의 질문이 끝나자 청문회장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당겨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첫째, 기술적 우수성입니다. 한국의 호위함은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둘째, 전략적 동맹 강화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구체화하는 실천이죠. 제 답변이 끝나자 또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본의 공대지 장거리 순항미사일 판매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략의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물을 마신 뒤 천천히 답했습니다. 냉전 시절을 떠올려 보시죠. 당시 우리는 강력한 동맹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소련을 견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중국의 도전에도 같은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그 네트워크의 핵심 축입니다. 청문회 맞은편에서 베테랑 의원 한 명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국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 군함의 성능이 정말 미국산보다 뛰어납니까?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일부 분야에선 그렇습니다. 한국의 호위함은 연안 작전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미국 해군이 필요로 하는 특수 작전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죠. 무엇보다 비용 효율성이 탁월합니다.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전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내내 한쪽에서는 김지호 기자가 모든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 순간이 가진 역사적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질의응답이 끝날 무렵 저는 최종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설득력을 담아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중국의 해군력 확장은 미국의 해양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한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는 이 도전에 대응하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죠.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아시아 평화의 초석이었고 앞으로도 그 역할을 이어가야 합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 복도에서 김지호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앤더슨 국장님, 오늘 발언은 한국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전략적 가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비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면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그런 역할을 맡고 있죠. 사흘 후
상원군사위원회는 한국 군함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한미동맹 역사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었죠. 국방부로 돌아오는 차량 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 진정한 파트너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글로벌 투자 포럼,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연단에 올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장하는 아시아 방위산업 시장이었죠. 순간 참석자들의 시선이 제게 집중됐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제 단순한 신흥 강자가 아닙니다. 이미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86개의 방산업체가 있으며 약 3만 3천 명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산 매출은 15조 3,500억 원에 달했죠. 스크린에는 한국 방산업체들의 성장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가파르게 치솟는 곡선이 청중의 눈길을 끌었죠. 특히 주목할 점은 수출 성과입니다. 지난해 폴란드와 체결한 126억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은 한국 방산업계의 국제적 신뢰도를 입증하는 대표 사례입니다. 저는 잠시 청중 반응을 살폈습니다. 많은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죠. 곧 한 투자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한국 방산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저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세 가지 요인입니다. 첫째, 국가적 의지입니다. 한국은 자주 국방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죠. 둘째, 강력한 산업 기반입니다. 제조업 역량은 이미 세계적 수준입니다. 셋째, 과감한 R&D 투자입니다. 한국은 국방 연구개발에 GDP의 상당 부분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어 또 다른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방산 협력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까요? 이제는 일방적 지원이 아닌 상호 보완적 파트너십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비용 효율성, 미국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첨단 기술이 결합하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죠. 실제로 폴란드 수출 계약에서도 양국 기업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포럼이 계속되는 동안 한쪽에서는 김지호 기자가 이 모든 과정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그가 다가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앤더슨 국장님, 한국 방산의 성장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적 성공이 아닙니다. 과거 일부 선진국만 보유했던 첨단 방산 기술을 이제 한국도 확보하고 있다는 건 세계 안보 구도의 큰 변화를 의미하죠. 특히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그 기술력은 전략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김지호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성장을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것을 메이드 인 코리아 열풍의 정점으로 봅니다. 1960년대 폐허 속에서 출발한 한국이 세계적 산업 강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방위산업 역시 함께 성장했죠. 이건 한국인들의 근면함과 창의성, 그리고 국가적 의지가 만들어낸 경이로운 결과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향하는 차 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뉴욕의 화려한 야경 속에 한국의 한강변 풍경이 겹쳐졌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일어난 기적. 그 기적이 이제 방위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동맹이 아닙니다. 세계 안보를 함께 책임지는 강력한 파트너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일면의 굵은 헤드라인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논의 재점화. 아침 일찍 국방부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저는 그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예산 삭감을 이유로 주한미군 감축 논의를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죠. 국방부에 도착하자마자 비서관이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앤더슨 국장님, 국방장관님께서 주한미군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30분 후에 시작됩니다. 회의실은 이미 주요 참모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앤더슨 국장,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전략적으로 심각한 오판이 될 것입니다. 최근 실시된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와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은 이 지역에서 우리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죠. 이 시점에서의 철수 논의는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전략 자산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입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자료를 펼쳤습니다. 최근 연합훈련의 성과와 한미일 안보협력 지표가 담긴 그래프, 훈련 장면들이 정리된 사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과 맞닿아 있는 동북아의 요충지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한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전초 기지죠. 회의를 마친 뒤 저는 곧바로 펜타곤 기자실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앤더슨 국장님, 일부에서는 한국이 충분히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으며 방위비 분담금도 지속적으로 증액해왔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자체 국방력 강화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죠. 그건 곧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또 다른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계속해서 철수 논의가 반복되는 겁니까? 그건 전략적 판단보다는 국내 정치의 영향입니다. 예산 삭감 논의가 있을 때마다 해외 주둔 미군 문제가 화두가 되곤 하죠. 하지만 국방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한국에서의 군사 주둔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이한석 장군에게서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앤더슨 국장, 오늘 당신의 입장 발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이들이 이번 논란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제가 베트남에서의 한국군 활약을 잊지 않듯 미국도 한미동맹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70, 80년대 반미 시위가 거셌던 시절에도 우리는 동맹을 지켜냈죠. 그 가치를 지키는 것만이 우리가 함께 생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한석 장군의 목소리에 묵직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동맹의 의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펜타곤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협약이 아니었습니다. 70년 넘게 쌓아온 신뢰와 우정의 산물이었고 지금 이 시대에 더욱 단단해져야 할 이유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미 해군 태평양 사령부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안보 컨퍼런스장은 각국의 군 관계자와 전략가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자로 단상에 올랐죠. 청중석에는 이한석 장군과 김지호 기자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변화와 한국의 역할입니다. 최근 미 국방부 캐슬린 힉스 부장관이 언급했듯 우리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 기반 첨단 전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전략의 중심에 있습니다. 단상 위 대형 스크린에는 아시아 지역 경제 성장률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성장률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고 반면 한국은 안정적인 곡선을 그리고 있었죠. 중국은 겉으론 강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령화, 부동산 침체, 부채 문제 같은 구조적 위험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죠. 반면 한국은 탄탄한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 중입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한국의 독자적 기술력입니다. 방위 산업에서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수입국이 아닌 자체 개발국으로 자리 잡았죠. 이는 인도태평양 전략 균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청중석에서 한미 해군 장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앤더슨 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해군 분야에선 이지스 구축함과 잠수함 기술이 뛰어납니다. 육상에선 K2 전차, K9 자주포가 세계적 수준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의 반도체 IT 기술이 이 모든 무기체계의 성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참석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냉전 시대와 지금의 미중 경쟁,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핵심은 동맹국들의 역할 변화입니다. 냉전 당시엔 미국이 일방적으로 동맹국을 보호하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한국처럼 독자적인 역량을 갖춘 동맹국들이 능동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미중 경쟁에서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죠. 기조연설을 마치고 내려오자 이한석 장군이 다가왔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앤더슨 국장. 한국의 역할을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장군님. 한국은 이제 독립적 강대국으로 도약할 기회를 잡았고 미국은 그 기회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날 저녁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샌디에이고의 밤바다를 배경으로 각국 대표들이 안보 협력에 대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 김지호 기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앤더슨 국장님, 오늘 발표에서 중국의 약점을 언급하셨는데 실제로 미국은 중국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는 주변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겉으론 강해 보여도 그 안엔 구조적 약점이 있습니다. 중국 해군은 수적으로는 우세하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격차가 크죠. 무엇보다 한국, 일본, 호주처럼 첨단 기술을 가진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중국의 가장 큰 취약점이 될 겁니다. 밤은 깊어가고 리셉션은 이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국기를 지닌 사람들이 같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분명 한국이 자리하고 있었죠. 냉전 시대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 저에게 이 장면은 하나의 아이러니처럼 다가왔습니다. 한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안보의 중심축으로 우뚝 선 것. 그것은 단순한 발전이 아닌 역사 그 자체의 반전이었습니다.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저는 국방부 관계자들과 함께 행사장 한편에 자리했죠. 양국 정상이 나란히 연단에 섰고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미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중요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힘찬 선언과 함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핵 억제력 강화, 첨단 무기체계 공동 개발, 사이버 안보 협력 확대까지 그 어느 때보다 포괄적이고 심화된 협력 내용이었죠. 정상회담이 끝난 후 국방부로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국방장관이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앤더슨 국장, 당신의 한국 방문과 일련의 노력이 오늘 결실을 맺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겸손히 웃었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뿌듯함이 일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워싱턴에서 시작된 논의가 이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CNN 생방송 인터뷰에 출연했고 앵커는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앤더슨 국장님, 어제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합의는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 포괄적 안보 파트너십으로 나아가는 이정표입니다. 특히 한미일 3국 정상 공동성명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구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한국은 과거 냉전 시대처럼 다시 한번 세계 전략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엔 수동적인 위치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기여하는 역할이죠. 한국의 기술력, 경제력, 군사력은 이제 미국의 중요한 전략 자산입니다. 방송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이한석 장군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태평양에서 나란히 항해 중인 양국 해군 함정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죠. 그날 오후엔 김지호 기자와의 인터뷰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특별 취재하기 위해 그가 다시 워싱턴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앤더슨 국장님, 이번 정상회담이 동북아 안보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과거 소련을 견제했던 냉전 시기의 협력과 유사하지만
이번엔 훨씬 더 포괄적이고 첨단화된 형태로 진화할 겁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력이 있습니다. 김지호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한국의 미래 역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글로벌 안보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과거 한국 전쟁 때 미국이 한국을 위해 싸웠다면 이제는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해 협력하는 시대가 왔죠. 우리의 역사는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니 포토맥강 너머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문득 서울에서 보았던 한강의 모습이 떠올랐죠. 서로 다른 이름의 두 강이, 서로 다른 역사를 지닌 두 나라가 지금은 같은 하늘 아래에서 공동의 미래를 향해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어떻게 단순한 군사적 협력을 넘어 세계 전략의 심장부로 발전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 원조를 받던 나라였던 한국이 이제는 첨단 방위산업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동맹국이 아닌 미국과 함께 세계 평화를 책임지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